일단 이번 시간에 보실 거는 부채예요. 부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동하고 비유동. 그래서 유동 그러면 몇 년 안에 갚는 거라고요? 네, 1년 안에. 그 다음에 비유동 그러면 1년 이후에. 어쨌든 둘 다 돈 갚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일찍 갚을 거냐, 천천히 갚을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1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외상매입금 부채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부채고 받으러음 뭐예요? 자산인데, 공부하실 때 이게 정답은 아닌데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네, 미지급금 미수금. 그래서 미지급금은 부채고 미수금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다가 밑줄 치세요. 상거래 이외. 무슨 거래 이외요? 네, 상거래 이외의 뜻은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는데, 차입 그러면 돈을 빌려 오는 겁니다. 뭐 빌려 오는 거라고요?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대여금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빌려주면 받아야 되죠.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하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고 미수수익은 자산인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어떻게 적으시냐면 이렇게 적어 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결산이라고 적어 주세요. 뭐라고요? 결산.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는 거다? 결산할 때. 그 다음에 선수수익 선급 비용도, 선수수익은 부채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자산인데 요것도 옆에다가 결산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볼 거예요?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볼 겁니다. 네. 뭐 할 때 볼 거예요? 결산할 때.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선수금하고 선급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급금은 부채고, 그 다음에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선수금은 부채고, 요거는 이제 언제 쓰냐면 계약금. 무슨 금이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 주고받으실 때 쓰는 개종 과목입니다. 그래서 뜻풀이를 초반에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선수금의 뜻이 뭐죠? 네, 먼저 뭐 했다? 받았다. 근데 왜 부채냐면은 아직 물건 안 줬어요. 뭐 안 줬다고요? 물건을 아직 안 줬어요. 그래서 물건을 줄 때까지는 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선급금은 먼저 준 거예요. 네, 먼저 줬는데 아직 물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물건 받을 때까지 이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건이 잘못돼서, 물건이 잘못돼갖고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뭐 받을 때까지요? 물건 받을 때까지는 내 돈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금하고 선납세금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수금은 부채고 선납세금은 자산이고, 요거는 원천징수.
그래서 무슨 징수요? 원천 징수. 원천 징수가 뭐예요? 예,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띄는 거를 원천 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 다니면 직원이잖아요. 직원은 원천 징수 당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월급 받을 때 뭐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세금 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줄 때는 예수금, 그 다음에 거꾸로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런 식으로 항상 적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 예납 나오면 선납세금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와 관련돼서 쓰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우리 이건 아셔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우리 부가세 몇 프로 내죠? 네, 10% 냅니다. 몇 프로 내요? 10%. 네. 그래서 세율이 하나다 그래서 그걸 무슨 세율이라 그러냐면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고요? 단일세율. 네, 왜냐면 세율이 무려 몇 가지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일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세금. 네, 미지급세금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안 낸 거죠? 네, 세금 안 낸 거예요. 우리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세금 안 낸 거 계속 안 내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뭐 해야 되죠? 내야 되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잡아놨다가 나중에 그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그 10번에 미지급 배당금 옆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하나 적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배당 나올 때마다 적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뭘 적을 거냐면은 배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돈으로 준다 그래서 현금 배당. 무슨 배당이요?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주식으로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배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식 하는 겁니다. 배당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하나씩 또 보시면 배당을 받을 때가 있고요. 줄 때가 있어요. 이거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말고 수량과 단가만 다시 계산해라.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이걸 미지급 배당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참고로 주식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긴 해요. 왜냐면 나오면 헷갈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는 우리 사정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내요, 안 내요? 내죠. 그 다음에 거기 유동성 장기부채에다가 별표 2개 치세요. 그래서 이것도 결산 문제예요. 유동성 장기부채도 결산 문제인데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요? 네, 1년 이내예요.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장기 그러면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무슨 부채가 무슨 부채 될 때요? 네,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엔 이렇게 내셔야 돼요. 비유동 딱 나오면 머릿속에서 몇 년 넘는다? 1년 넘는다. 그 다음에 유동 나오면 몇 년 이내다? 1년 이내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리죠. 맞죠? 만약에 은행에서 3년짜리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몇 년 후에 갚아야 되죠? 3년짜리니까 3년 후에 갚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3년이 2년 되고 2년이 몇 년 되죠? 1년 되죠. 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 우리 회계에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부채는 몇 년이 넘던 거다? 1년이 넘던 거다. 근데 이제 몇 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죠?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래도 그 정보 제공을 할 때 이 유동성 장기부채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채 갚을 게 있는데 원래 이 부채는 몇 년 넘던 거예요? 1년 넘던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이 돈은 원래 1년이 넘던 거네. 근데 이제 몇 년 남았네? 1년도 안 남았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걸 유동성 무슨 부채라 그래요?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그 안에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쭉 넘어오시고 그래서 쭉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206페이지로 오세요. 200 몇 페이지요? 6페이지. 그래서 206페이지 보시면 비유동 부채입니다. 무슨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예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이상.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 1, 2, 3, 4번 있는데요. 2번하고 3번이 중요해요. 거기 종류 있죠? 네, 종류에서.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장기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예요. 네. 차입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넘게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요거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 받으시려면 몇 년 이상 다녀야 되죠? 네, 1년 이상 다녀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1년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만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법에서 보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모자라서 퇴직금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두고 그만두십시오. 예, 괜히 뭐든지 딱 맞춰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법이랑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루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 종종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또 악용이라 그래야 되나? 애용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옛날보다는 받기가 조금 더 어떻게 됐어요? 어렵게 됐죠. 예. 근데 실업급여는 손을 좀 많이 봐야 돼요. 특히 뭘 손을 많이 봐야 되냐면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실업급여도 다 세금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족하면은 일반 서민한테 또 뭐 할 거예요? 예, 세금으로 또 걷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근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도 알 거예요. 예. 근데 귀찮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잡는 거지. 요번에도 봐요. 저기 뭐지, 담벼락에다 쓴 애들 잡았죠? 예. 저기 광화문인가 거기 담벼락에다 쓴 중고등학생들 잡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면 안 잡습니다. 왜 안 잡는지 아세요? 그거 잡아봤자 별거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걔네들은 문화재를 건드려서 잡은 거예요. 예, 아마 문화재 아니었고 일반 그냥 남의 담벼락이었으면 예, 안 잡아요. 왜 안 잡냐면 걔네들 잡아봤자 뭐 별로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으니까. 근데 이번엔 문화재니까 뭐 CCTV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예상은 했어요. 100% 잡을 거다. 예, 왜냐면 대한민국에 CCTV 많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좀도둑들은 잘 안 잡습니다. 왜냐면 걔네 잡아봤자 남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많고 많은 데에서 하필이면 문화재에다 해갖고 거기에다 이상한 사이트였잖아요, 또 사이트도. 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 퇴직금은 앞에 잠깐 보시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님 세대에서 나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이런 게 가능했었어요. 왜 가능했었냐면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다니면 막 25년 30년씩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단순 계산만 해도 25년 곱하기 내가 그만두기 전에 월 400만 원을 받았어, 만약에. 예. 그러면 400만 원 받았으면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딱 1억 나와요. 맞죠?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님 세대에서는 나 많이 받았다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만큼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은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평생 직장인 곳들 몇 군데 없어요. 공무원. 맞죠? 네. 빼고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대기업 몇몇 군데들 빼놓고는 평생 직장으로 회사에서 가만두지도 않아요. 네. 대기업들도 어쨌든 자르고 있는 추세니까. 추세 자체가. 그래서 좀 퇴직금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예전에는 퇴직금으로 줬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한때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들도 있었냐면 퇴직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퇴직금을 보험회사한테 이렇게 맡겨서 주는 경우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산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빼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퇴직금은 원래 퇴직금이 왜 생겼어요? 고생했다고요? 아니죠. 퇴직금이 생긴 이유는 노후에 뭐 하시라고요? 쓰시라고. 네, 생긴 게 퇴직금입니다. 근데 중간정산으로 막 사람들이 빼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노후에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온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갖고 오셨냐면 지금은 연금 시대예요.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종류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시면 확정급여형은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직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직원은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줍니다. 왜냐면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원래 투자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라고요? 투자. 근데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확정급여형은 만약에 퇴직금으로 투자한 게 손해봤어. 그러면 그 손해본 부분을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 만큼 채워서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누가 많이 쓰냐면 대기업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 대기업 직원들은 대기업 직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직원도 똑같습니다. 손해 보고 싶어요? 손해 안 보고 싶어요? 당연히 손해 안 보고 싶죠. 그래서 손해 안 보고 싶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의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을 못 해요. 왜냐면 확정 급여형을 하게 되면은 모자른 것만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채워줄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기여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원이 운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퇴직급여 처리예요. 무슨 급여 처리한다고요? 퇴직급여.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에요? 직원 탓. 그러니까 잘 돼서 이익을 얻어가면은 그것도 직원이 가져가는 거고요. 안 돼서 손해보는 것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직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 기여형의 최대 단점은 딱 하나 있는데요. 말년에 손해보면 큰일 납니다. 언제 손해보면 안 된다고요? 말년에 손해보면 안 돼요. 왜냐면 기존에 이익이 계속 났다가 꾸준히 이익이 났다가 손해 한번 보면은 그냥 손해로 끝나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누가 하냐면 중소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중소기업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요. 개인은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들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건 강제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거는 진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아셔야 됩니다. 취업하실 때 되도록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차나 이런 것도 보장이 안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작은 업체들까지 법적으로 다 하라 그러면은 못 버티니까 법에서 빼줘요. 5인 미만 사업장.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데 가셔야 내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5인보다는 많은 데로 가시는 걸 일반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나머지는 그냥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여형은 퇴직 급여만 알면 돼요. 우리는. 나머지들은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IRP 계좌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퇴직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옛날처럼 퇴직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A라는 회사 다니다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 A라는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퇴직연금이 여기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그만두면은 경리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은행 가서 요 퇴직연금 계좌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요. 왜냐면 그쪽으로만 넣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고 싶으시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둘 때 요 계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은행 가서 뭐 하세요? 해약하세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 되면은 뺏쓰기 어려워집니다. 원래 뺏으려면은요 결혼을 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많이 아프다거나 요런 몇몇 가지만 원래 해약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만 있어요? 싸우고만 있죠. 그래서 아직은 법이 약해요. 그래서 IRP 계좌에서 해약률이 지금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근데 나중 되면 일반적으로는 해약도 못하게 막아버릴 거예요.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싸움만 할 거라. 지금은 일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뭐가 있어요? 총선 있죠. 그러면 또 어디를 기어갈 거예요? 순댓국집을 갈 겁니다. 맞죠? 원래 총선 때 되면은 많이 가는 데가 순댓국집이잖아요. 그리고 총선 끝나면 순댓국집에 얼굴도 안 들이미죠. 이거 매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매번. 그래도 국회의원 다 데려다 놓고 저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버스 요금이 얼마예요? 저거. 맞출 사람 몇 명 없을걸요? 왜냐면 버스라는 걸 탈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IRP 계좌로 이제 만드시면은 여기로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먼저 보시면 밑에 장기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 그러면 몇 년 이후에요? 1년 이후. 근데 이 장기차입금이 단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차입금이 단기가 되면 단기차입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요걸로 쓰셔야 돼요. 거기 밑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년 이내가 되면 뭘로 써줘라? 유동성 장기부채로 처리해라 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거기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퇴직금은 종업원이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간이 몇 년은 돼야 돼요? 1년 일하시면 한 달치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기 209페이지 보시면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209페이지에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래서 확정급여형 나오면 요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나오면 뭐요? 퇴직연금. 아니 퇴직연금이 아니고 퇴직급여. 그리고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퇴직연금이라고 치면 블로그만 몇천 개 몇만 개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한 3, 4개 정도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회사 가면은 이미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확정급여형입니다. 우리 회사는 확정기여형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저희는 기여형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카톡 와요. 얼마 입금됐다고. 지금 모아놓은 게 1000대는 넘더라고요. 그래도 달인 연수가 있으니까 10년 넘었으니까 1000만원대는 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위에 보시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라고 있어요. 충당부채는 요거는 뭐냐면 정해진 내용만
사용 가능.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면 만약에 대표적인 게 요거거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퇴직금 줄 때만. 예,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예, 뭐 복지를 위해서 쓴다던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진급만 쓸 수 있는 걸 충당부채라고 하고요. 우발부채는 우발의 뜻이 뭐죠? 예,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는 건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소송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소송이 아니고요.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 처리예요. 거기 밑줄 쳐져 있어요. 우발 부채는 주석의 표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되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 연금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은 3년금 제도예요. 몇 년금이라고요? 3년금.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한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든다 그래서 개인연금. 사적연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배우자 포함해서 혼자 사실 분들은 본인 혼자 못 나와도 200 이상은 나와야 돼요. 최하예요. 근데 최근에 발표난 거는 360인가 정도로 발표가 나긴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200 이상은 뭐냐면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그거 이상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로 완전 기본적으로만 생활하는데도 200만 원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생각외로 뭐 이제 손주들 놀러 오면 뭐 줘야 돼요? 용돈 줘야 돼요.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도 있고 모임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데 200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200 이상 거기에다 나는 뭔가 취미가 있어. 그러면 250 나는 종종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300 이상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물가가 뭐 할 거죠? 올라갈 거죠. 그러면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노후가 되면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김치찌개가 25,000원, 30,000원일 수도 있어요. 막말로. 이대로 올라가면. 맞죠? 지금도 웬만한 데 가면은 김치찌개 얼마예요?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장난 아닌지라. 근데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요 두 개는 강제입니다. 회사 다니시면 이 두 개는 해줘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별도로 따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시려면 현재는 몇 회 이상 불입해야 되죠? 몇 회 이상? 10년. 그래서 몇 회요? 120회 이상은 불입을 하셔야 국민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10년을 못 채우면 일시금으로 받고 땡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은 안 믿으셔도 돼요.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받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국민연금 개혁을 할 거거든요. 예, 나이는 68세 정도로 늦춰질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얘기를 5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 분들이
쓰잘데기 없는 거 할 때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선진국 평균이 68세예요. 연금 주는 게. 예. 그래서 대부분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 있잖아요. 거기도 연금 받는 나이대가 대부분 68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68세가 될 거야. 예. 근데 지금 얘기는 나왔죠. 68세로 늦추겠다. 그 다음에 연금이 현재 9%인데 올라갈 거예요. 한 12% 내지 13%.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애기들 태어나는 수가 적으면은요 12%가 나중에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금을 주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나는 새싹들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뭐를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네.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지금보다 따따블 이상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국민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분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뭐 해라? 살아라. 네. 캐나다가 그런 식이거든요. 네. 캐나다가 외국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연 인천시에서 최근에 저거 발표했죠.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한테 뭐 1억을 지원해 주겠다. 근데 1억 아닙니다. 그 산술적으로 1억이지 국가에서 현재 주는 게 한 6, 7천만 원 된대요. 그래 거기에다 플러스로 인천시에서 나머지 1억에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서 주는 거지 인천시에서 1억을 준다는 아니에요. 이거 이제 기자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1억을 준다라는 식으로 발표는 했는데 국가에서 주는 거 플러스 인천시에서 모자른 거 채워서 1억을 주겠답니다. 근데 그거 준다고 애를 더 낳을까요? 아닐걸요? 네. 돈 준다고 더 나을까요? 돈을 주려면 한 5억 10억은 줘야 돼요. 네. 네, 말 그대로 허경영씨.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꼭 돈 때문에는 아니에요. 최근에 발표 났는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애를 덜 낳아요.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거 1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방법은 프랑스 쫓아하는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낮았다가 지금은 우리보다 높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결혼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율은 높아요. 네, 유럽은 원래 동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처럼 진짜 한 20살 때까지 한 달에 한 100인가 150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꼭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니까 개인연금은 좀 남는 돈이 있으실 때 그때 드는 거지 우리 집은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준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끝내놓은 게 있어요. 요거 그리고 제 나이 55세 되면 죽을 때까지 1년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36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그 제가 오래 살 건 아니고 제가 100살까지만 살 거거든요. 그 계산을 해봤는데 360만 원 곱하기 한 45년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1억 6,200을 받아요. 네. 근데 제가 낸 거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 그래서 꼭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저기 10시 35분에 거기 210페이지 사채 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